안녕하십니까, 호리타츠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뤄볼 이야기는 역대 이레즈미 중에서 걸작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스타일의 옷들도 많이 봐야지만 자기 스타일로 만들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지만이 자기 역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많은 이레즈미를 보고 작품관을 넓히는 것은 자기가 평생 함께 가지고 갈 이레즈미와 호리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은 자기가 본 다양한 이레즈미만큼의 이레즈미 세상을 보는 것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만 자기 몸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작품들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선호하는 스타일과 취향은 모두 다르지만, 제 입장에서 제 개인의 취향을 따진다기보다는 제가 객관적인 판단에 서서 어떤 작품이 훌륭한 작품들이었고 걸작들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해보고 또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레즈미를 우키요에를 기반으로 하고 사람의 몸의 한 부분을 가득 채운 것을 형태로 보았을 때, 그 이레즈미의 시초는 1827년도 중국의 소설가죠 나간중이 지었던 수호지가 일본의 수익고덴으로 각색되어서 여러 시리즈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 수익고덴 중에 사파를 그린 사람이 우타가와 쿠니요시가 있는데, 그 우타가와 쿠니요시가 그린 그 사파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나중에 따로 이 사파를 시리즈로 놓게 됩니다. 즈조쿠 수익고덴 고우게츠 샤쿠하치닌노 히토리라고 108명의 수익고된 그 영웅들을 이레즈미와 함께 영웅의 모습을 표현한 그 사파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 에도 시대를 사는 그 호글 기질의 사나이들과 멋을 중시하는 그 시대의 남자들의 감성이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 이레즈미를 자기의 몸에 넣는 유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은 우키요에와 이레즈미 두 문화의 하나로 되는 접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우타가와 쿠니요시라는 사람인 거죠. 그로부터 지금껏 약 2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호리시들과 작품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호리시들을 엄선하여 그들의 호리시 인생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걸작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감상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생존해 있지 않는 그 호리시들의 작품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진 자료라든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시대별로 정리를 하자면, 근간의 이레즈미 형식을 갖추고 시작하고 또한 그 작품들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1800년대 후반입니다.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일본 이레즈미사에 가장 큰 획을 긋고 또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호리시들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 1800년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의 호리우노 일문, 그리고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그 도쿄 아자부에 있는 니다이메 호리요시,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요코하마의 산다이메 호리요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레즈미가 인터넷의 발달로 네트워크로 교류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그러한 시류에 편성해서 누구보다도 일본의 이레즈미를 세계에 알리고, 또한 그 이레즈미에 대한 조회의 깊이나 공부한 양이나 그리고 후세를 위한 그런 지침서 같은 디자인집도 그렇고, 그 정도로 이레즈미인들을 위해 업적을 남겨준 사람은 지금까지의 이레즈미의 역사 속에서는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분에 대한 판단은 이분 사후에 그 많은 분들에 의해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지금이라도 다넣고 이야기하지만 이분 없이는 현대의 이레즈미를 이야기할 수 없고, 또한 현재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호리시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레즈미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긋고 간 도쿄 아자부에 계셨던 그 니다이메 호리요시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자기 친아버지 역시 호리시였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았죠. 자기 아버지는 구로누마 카나에 즉 쇼다이 호리요시의
뒤를 이어 2대째가 됩니다. 187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56년도에 사망하신 분이니까 1800년대 말과 1930년대까지 왕성을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원래 7살 땐가 자기 집 뒤에 있는 그 절에 나무 위에서 놀다가 떨어져 불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선 우타가와 쿠니요시의 제자죠. 우타가와 요시토라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생과 동문인 요시토시를 만나게 되고 선생보다는 그 요시토시의 그림에 매료를 느껴가지고 매일 요시토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림과 관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그 분위기라는 것이 전업 화가로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쇼다의 호리요시도 아마 호리시라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니다이미의 말을 빌리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네와리의 그 가다가 있죠. 무네와리 형이 있는데 그 무네와리 형이 지금과 같이 정립시키신 분이 자기의 아버지 즉 쇼다이 호리요시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일본 이레즈미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 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1913년도에 그 니다이메가 태어나고 이 니다이메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아버지의 그림을 보고 또 요시토시의 그림을 보고 아 나도 호리시가 되어야겠다는 그 꿈 아래 매일매일 그 아버지 그림을 필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자기가 못다 이룬 화가의 꿈을 자기 아들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5년이 지난 1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아버지를 조용히 불러 세우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호리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호리시가 되고 싶다고? 좋다. 단, 네가 호리시가 되고 싶다면 네 몸에는 이레즈미를 넣지 마라. 이레즈미를 넣지 않는 대신 네 손끝에 느껴지는 바늘의 느낌으로 상대방, 즉 이레즈미를 받는 사람의 그 아픔을 알 수 있도록 하여라. 이 이레즈미의 세계에서 이레즈미를 새기는 사람이 자기 몸에 이레즈미가 없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핸디캡으로 작용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첫째가 손님이 받는 그 고통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 이레즈미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제재나 그 아픔들, 그것을 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마이너 문화 속에 특정 지어진 그 이레즈미 세계 속에서 자기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극과 속이 다르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당시의 니다이메는 아버지는 도대체 왜 내 몸에 이레즈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니다이메가 이레즈미로서 크게 성공을 하고 유명한 호리시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정녕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크게 깨닫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레즈미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레즈미를 자기 몸에 넣을 수 없다는 그 동경심, 그 동경심을 가지고 평생 동안 호리시로서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의 큰 마음의 재산이자 하나의 마음의 지주로 삼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또 다른 대단한 점은 보통 호리시가 무네와리 이상의 작품을 자기가 죽기 전까지 남길 수 있는 작품의 수가 보통 50작품이고 많아봐야 100작품이 조금 못되든가 100작품이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250작품을 남겼다는 데 있어서 작품량이나 그 사람의 호리시 생활을 얼만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숫자겠죠. 그 호리시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봐도 물론 젊은 시절에도 친구 역시 만나는 일도 없었고 오로지 이레즈미만 했었고, 전통 문화를 남기고 싶은 마음에 가격도 다른 호리시들의 그 어떤 반보다 조금 비싸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역시 이분에게 예약을 받으려면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었고 몇 년이 걸리든 기다려야 됐고, 우선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일단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먼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레즈미가 하고 싶은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레즈미를 하게 되었는지 강한 어조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또 고통을 동반하게 되고 많은 끈기를 필요로 하게 되고 새기고 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 철저할 수 있는지 다짐을 받는다는데, 왜냐면은 고통스럽게 이레즈미를 완성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다면은 네 다이메가 우선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 이레즈미를 받은 사람도 역시 수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럴 바에는 이레즈미를 받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거절한 사람이 이레즈미를 새긴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레즈미 관이나 뜻이 확고하여 이레즈미를 완성할 사람만 새겨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분은 1940년대 그 미국 라이프지 잡지 자기 이레즈미 하는 사진이 장식이 되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것을 계기로 미국의 그 저명한 사업가들이나, 그러니까 물론 타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저명한 사업가들이나 주위에 그 타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권유와 스폰서를 자청해 가지고 이분의 미국 활동을 돕겠다 했지만은 이분은 자기가 일본 문화유산을 남긴다는 심정 아래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그 류쇼인이라는 그 자기 집 근처에 절이 있습니다. 요 화면과 같이 그 보이는 이 겐유라는 용이 칼을 감고 있는 이 즈가라를 그 절에 복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복납한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 바늘로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그런 업보를 조금이라도 재업보를 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과정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할 그의 작품은 다케다 신겐입니다. 다케다 신겐이라 하면은 일본 전국시대 가이국의 영주이면서 전투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패배를 모르고 또한 부하나 백성들로부터도 절대적인 신임과 충성을 받았던 대단한 사무라이였습니다. 그 가이라는 척박한 땅을 번성시키기도 하고 아주 현명하고 용맹도 있고 지와 영을 모두 갖춘 완벽한 사무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저 역시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무라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먼저 사진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됐던 부분은 거의 철저한 고정과 하나의 작품을 마무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들고 있는 부채죠. 즉 장수가 전쟁에서 아군을 지휘할 때 쓰는 현대의 그 지휘봉 같은 개념인데 군바이라고 합니다. 군바이. 다케다 신겐의 군바이에는 북두 칠성이 그려져 있었다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군바이의 북두 칠성 마지막 별인 알카이드, 마지막 끝에 있는 별 이름이죠. 일본말로 하면은 하군세이, 보통 파군성이라고 하죠. 하군세이라고 하는데 이 별에는 사진과 같이 칼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물통 부분을 손잡이로 보고 끝부분을 칼날로 표현했는데 이는 병사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또는 전투에서는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문양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쓰고 있는 투구죠. 즉 가부토입니다. 다케다의 그 투구는 스와 호쇼노 가부토라고 불렀는데 앞에는 금색 뿔이 달린 붉은 오니를 표현했고 뒤쪽은 야끝을 길게 늘어뜨려 사자의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스와의 스와 대사라는 절에는 일본 제1의 군신이 모셔져 있다고 해서 다케다 가문이 대대로 섬겼다고 합니다. 또 스와 대사에서 소장하고 있던 이 가부토를 다케다 가문이 전쟁에 참전할 때마다 빌려 쓰는 것이 전성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외로 이 스와 호쇼노 가부토가 뒤에 아주 유명해지게 되는데 가부키나 인형극이죠. 닌조 조루리 등으로 만들어진 혼초니 주시코라는 작품으로 다케다 신겐의 아들 가츠요리와 우에스기 겐신의 딸 야에가키 히메의 러브 스토리를 테마로 하는 극입니다. 물론 각색이지만 이 우큐의 디자인 역시 지금까지도 이레즈미 모티브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에가키 히메가 가츠요리를 구하기 위해
몰래 스와 호수는 가부토를 훔쳐가지고 영영이라고 하죠. 여우 불을 따라 그 스와 호수를 건너 신겐의 아들 가츠요리를 구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모티브로 표현한 우키우의 작품입니다. 근데 신겐이 통치했던 이쪽 스와 호수를 가보게 되면은 스와 호수 쪽이 야에가키 힘의 동상도 있고 이쪽 스와 쪽 사람들이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도쿄 쪽에서 생활하는 야쿠자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 여기를 직접 놀러 가보면 그 스와 호수 주변으로 관광지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 사람들의 기질들이 묻어납니다. 아주 무뚝뚝하면서도 아주 근엄한 얼굴들이죠. 그리고 기모노 곳곳에 표현된 다케다 가문의 문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케다 빛이라는 마른 목골을 다시 마른 목골을 4등분으로 하여 만든 문양인데 다케다 군단을 상징하는 붉은색도 그렇고 그 칼집이나 신발이나 모두 철저한 고정 속에 표현됐다는 것을 다른 우키우의 작품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은 팔 안쪽 부분과 등이 맞닿는 부분에 각고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양쪽 팔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왼쪽 어깨는 다케다 군이 군기로 사용했다는 풍리마산 깃발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군사를 움직일 때는 질풍처럼 빠르게 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는 숲처럼 고요하게 있고 적을 치고 빼앗을 때는 불이 번지듯이 맹렬히 하고 적의 공격으로 지킬 때에는 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체도 옛날에 사용되었던 그림의 자료와 같은 군기와 똑같이 표현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케다 부동존, 즉 다케다 후도손이라고 해서 다케다 신겐을 부동명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동명왕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다케다 신겐이 자기의 등신불상을, 자기 모양과 똑같은 등신불상을 만들기 위해 그 등신불 장인을 부르게 되는데, 이 등신불 장인이 다케다의 등신불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은 그 불상이 부동명왕상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케다가 그 후에 이 부동명왕상 앞에서 삭발을 하고 그 머리카락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오칠하는 옷과 같이 섞어서 그 부동명왕에 칠을 했다는 것이죠. 후세 사람들은 이 부동명왕상을 다케다의 현신이라 여겨 가지고 이 절이 그 후에 2번인가 화재로 크게 소실이 되었는데 다케다의 부동명왕만이 그 화재 속에서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액막이라든지 화재 예방, 성부운을 가지게 해주는 영험한 불상이라 해서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해와리로 마무리된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뒤의 등 부분과는 다르게 앞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의 공간은 사쿠라가 바람에 흩날리는 사쿠라 후붓기와 아래쪽은 뒤쪽 그림의 배경이 되는 들판을 연결시켰는데 조잡하지 않고 담대하게 표현하면서도 과연 등에는 어떤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는 궁금증마저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니펄 부분에는 여전히 다케다 가문을 표현하면서 앞쪽 역시 다케다 테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이레즈미를 정의하고 있는 뜻은 히토와 부시 하나와 사쿠라라는 말처럼 사람의 어떠면 무사고 꽃의 어떠면 사쿠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들지 않고 자기가 가장 아름다울 때 바람과 함께 허무하게 지는 사쿠라를 일본 무사의 호가 동일시 여기는 정신이 전체의 주제 속에 묻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니다이메 호리요시의 다케다 신겐이라는 작품의 분석과 감상을 해보았고, 놀랍게도 그가 이 작품을 만든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하였는지가 이 작품 전체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번 이야기로 또다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